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유엔 회원국 유일의 미수교국이자 북한의 혈맹이었던 시리아가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습니다. 어떤 의미와 외교,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성과로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를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반구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의대 학장들이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휴학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파격적 정원 감축 제안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신치영 전 채널A 전략기획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시리아와 국교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알 아사드 부자 정권의 장기 독재가 막을 내렸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유엔 회원국이 남북한을 제외하면 191개국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수교를 하지 못하고 있던 나라가 시리아인데 하나 남은 게. 예, 시리아는 북한의 혈맹이라고 불리죠. 왜 그렇게 불리냐 하면은 그 전에 중동 전쟁 때 70년대, 60년대, 70년대 중동 전쟁 3차 중동, 4차 중동 전쟁 때 북한이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 시리아에. 그래서 시리아가 북한의 혈명이라고 불렸는데 그 알 아사드 정권 때 그때는 뭐 그렇게 됐죠. 전투기 조종사를 보냈다고 그래요? 네, 전투기 조종사뿐이 아니고 미사일, 화학 무기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무기를 지원을 했죠. 그런데 알 아사드 정권이 얼마 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사드가 지금 러시아로 망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도 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아사드는 아들 아사드죠. 아들 아사드죠. 예. 예, 그 알 아사드인데 그래서 가도 정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가도 정부와 지금 저 수교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우리가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공식화할 수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쿠바하고 그 수교를 했죠. 쿠바도 그 북한과 형제의 나라 이렇게 그렇죠. 불렸는데 형제국이죠. 예, 형제국인데 쿠바와도 수교를 했고 마지막 하나 남은 시리아와도 다시 국교를 수립을 했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가 국교를 수립하지 않은 나라가 이제 없어졌죠. 그렇군요. 예. 100%다. 100%다 했습니다. 네. 자, 외교 성과를 이 숫자로만 따질 일은 물론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와 북한의 이 수교국 현황,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30개국 이상 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들으신 대로 유엔 회원국 이제 191개국하고 수교를 맺게 되고 유엔 회원국은 아닌데 교황청하고 그리고 오세아니아 섬나라 쿡제도하고 니우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하고도 우리가 수교를 맺고 있어서 시리아와 수교를 맺을 경우에 194개국과 수교를 맺는 그렇군요. 셈이 되고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9개국하고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개국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사실 시리아는 북한하고 1966년에 수교를 맺고 나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사드 정권하고 굉장히 친밀했는데 과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사드 정권과 긴밀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좀 앞으로 관계를 멀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과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도 저는 퇴각한 것으로 이렇게 철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 정부가 이제 지난달에 시리아 과도 정부를 접촉을 했을 때 상당히 수교를 맺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고 네. 합니다. 뭐 우리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수교에 대해서 큰 관심을 표시를 해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자칫 그 작년 쿠바하고 수교를 맺을 때에도 북한이 상당히 방해 공작을 많이 펼쳤었는데 이번에도 북한이 혹시 방해를 할 수도 있는 일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서둘러서 수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리아 난민이란 말이 유행일 정도로 시리아 국민들 오랜 내전과 독재 정권에 시달려서 많이 나라를 떠났죠. 난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장기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 또 국토는 매우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내전이 지금도
계속이죠?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사드 정권이 축출이 된 게 작년 12월인데 이제 한 서너 달 됐지 않습니까? 서너 달이 됐는데 지금도 가도 정부와 그리고 여전히 알라사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양쪽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만 해도 양쪽이 무력 충돌을 해서 민간인이 한 750명 정도를 포함해서 1,000명 이상이 이 사망을 하는 엄청난 그런 그 네.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탈도 같이 다행히 되고 했다고 하는데 이 알라사드 이 추종 세력이 이 시리아 북서부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또 세력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도 정부의 어떤 뭐 초소나 이 부대를 군 주둔지를 또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고 보안 순찰대하고 검문소를 급습을 해서 지금 또 사상자가 한 1,000명 가까이 났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 한 서너 달 사이에 가장 심각한 수준의 그 무력 충돌이 이번에 지난 6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 같은 곳 그 미국 언론들도 어떤 알라사드가 축출되고 나서 최대 규모의 내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내전 중인 국가입니다. 이 아사드 부자 독재 정권은요, 자국민들에게 화학 무기까지 서슴없이 썼었습니다. 악명 높은 살인가스, 또 염소가스였죠? 네, 그렇습니다. 알라사드 독재 정권에 반대를 해서 이 반군이 일어난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서 반군이 내전을 일으킨 게 한 1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염소가스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화학무기 독가스를 사용을 한 것이 한 300건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장 심각했던 경우가 2013년 8월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인근의 구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반군이 장악하던 지역이었는데 정부군이 에워싸고 계속 공격을 하던 중에 2013년 8월에 시리아 정부가 살인가스를 살포를 해서 아사드죠, 그때. 아사드 정권이 살인가스를 살포를 해서 1,400명의 민간인이 사망을 했거든요. 학살이었죠, 학살. 그렇습니다. 살인가스가 이게 색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아서 신경을 마비시키고 곧바로 호흡이 멈춰지는 뭐 이런 치명적인 독가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제적으로 큰 비난이 일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사드 정권이 그러면 우리가 세계 화학무기 감시기구에 가입을 하고 모든 화학가스를 폐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결국 지키지 않고 2017년에도 몇 차례 자국민을 상대로 화학가스를 살포를 했다가 상당히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도 있곤 했었습니다. 네, 새로 들어선 과도 정부 화학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과도 신정부하고 이제 수교하니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수교할 이 과도 정부는 아사드 정권에 맞섰던 그런 반군 세력이죠? 그렇습니다. 그 아사드 정권 때 맞섰던 저 반군 세력이 몇 군데가 있어요. 크고 작은데 몇 군데가 네네. 있는데 그중에 우리와 지금 수교를 할 가도 정부는 이름이 그 영어 약칭으로 HTS라는 조직입니다. 굉장히 기네요. 네,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TS. 하야트 타흐리르 알산?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알아봅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제 HTS로 표현이 되는데 알라사드를 축출을 하고 다마스커스를 그때 점령을 했던 세력이 바로 이 조직이에요. 이슬람 무장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지도자가 알사라 장군인데 알사라 장군이 지금 임시 대통령직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사라 정부와 우리가 지금 그 외교를 수립하기 위한 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군요. 이 HTS가 원래는 이슬람 무장 세력 그 유명한 알카에다 하부 조직이었다고.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HTS가 이 지향하는 바는 그 시아파, 그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니파가 있잖아요. 이제 바뀐 거죠? 예, 그 시리아를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강경한 것 같지만 그렇죠. 본인들은 일단 저기 온건 노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의심하고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죠. 근데 본인들은 여성들의 이제 히잡 착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허용을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는 온건주의자다 하지만은 원래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이었기 때문에 네. 미국과 이스라엘은 계속 견제를 하는 감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교를 맺기로 했습니다만 경계하고
또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 들으신 대로 이제 HTS가 이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노선을 바꿔서 온건한 이슬람주의로 정책을 변경을 했지만 그 조직원들은 또 어떤 성향인지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좀 일단 알샤라 장군이 넥타이 메고 그렇죠. 머리도 두건도 벗었어요. 네, 좀 바뀐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하는 건데 사실은 이 HTS가 장악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이 통치 방식 때문에 거주민들이 상당히 큰 불편함을 호소를 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뭐 예를 들면 이 시리아에 내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개종하지 않으면 통행 금지를 시킨다든지 뭐 소지품을 압수를 한다든지 네네. 억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시리아 내부에서도 이 HTS가 온건한 이슬람주의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곤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18년에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풀고 있다. 이 점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백악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렇게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면서 우리 기업들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고 관세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에게는 그런 논란과 별개로 미국에게는 이익이다. 이것을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왜 큰 이익이 미국에 되느냐 하면은 그 트럼프의 주장은 해외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해서 네네. 해외 기업들이 고율의 관세를 무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의 현지에서 공장을 짓는다. 현지에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면은 네. 일자리가 늘어나죠. 미국의 부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니까 이것이 다 내 덕분이다. 이 이야기죠. 트럼프. 자화자찬이네요. 예,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네. 또 관세 정책이 뭐 해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이익이다. 투자하고 공장 짓고 일자리 창출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그 사례로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삼성전자 이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언급을 한 것이죠. 네, 아주 자세히 했더라고요. 자세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 노동자를 우선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이 공약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의 사례별로 현대차에 대해서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미국 현지 생산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각 기업별로 한국의 기업별로 미국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지를 자세히 백악관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은 LG전자와 삼성전자, 앞서 또 현대차, 미국에서 이렇게 생산하고 새 공장 만들고 이전하고 있다.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 200개 기업 정도가 지금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데 이 생산 공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면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멕시코에도 25%의 관세를 물리는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멕시코에서 만든 물건을 다른 나라로 돌릴 것이냐, 네. 아니면은 미국으로 생산 공장을 옮길 것이냐, 이게 지금 상당히 큰 고민거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공장을 옮긴다는 게 장비도 옮겨야 되고 사람도 가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상당히 쉬운 일 아니에요. 큰 물량의 투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악관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공장 옮기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사실은 해당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백악관의 이 보도자료 이 부분에서 너무 구애받지 말고 우리의 전략을 꼼꼼하게 가다듬어서 어떻게 물량을 조정을 할 것인지 진짜 공장을 미국으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은 동남아로 옮겨서 다른 우회해서 수출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는 이 백악관이 우리 기업들 이 새 회사의 미국 투자와 공장 건립 신설 상황은 이렇게 자세히 홍보하고 알리면서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일단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통상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니까 일종의 우대 정책이 한국에는 베풀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했지만 네. 그게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대 조치는 지금 사라졌고 당장 오늘부터 모든 수입산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또 부과를 한다. 이렇게 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일기 때 2018년에 우리가 이 철강 부분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무관세 커트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 관세를 안 내는 받고 걸로. 있죠, 지금도? 네, 받고 있죠. 받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오늘부터 이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25% 관세를 내라. 이렇게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한국이 철강을 수출하는 최대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최대 규모 시장이고 전체 철강 수출 중에서 무려 13.1%를 차지하니까 많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25% 관세를 물게 될 이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수출 경쟁력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됩니다. 네. 자, 선전에는 이 홍보에는 쓰는데 혜택은 없다. 좀 매몰찬 그런 상황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중장기적으로 이 미국 또 중국 이게 다 여기에 우리 수출이 편중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을 이제는 좀 다변화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쩍 주목을 받고 있는 신시장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제품을 팔 수 있는 수출 시장을 다변화시키는 게 결국 우리가 살아야 될 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이 미국하고 중국으로 한 4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1위고 그렇죠. 그다음이 20%. 미국이에요. 미국이 19% 정도 되는데 40%가 미국 중국으로 집중이 돼 있으니까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말 그대로 고래 싸움의 새우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미국과 중국 외에 다른 나라의 수출 시장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컨대 저희가 1990년대 초에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향해서 북방 정책을 통해서 수출 시장을 발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처럼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서 수출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된다. 거기가 그럼 어디가 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곳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남반구, 지구의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적도 아래쪽 나라들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랄지 동남아랄지 중남미 이런 나라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무역협회 같은 곳에서는 그중에서도 글로벌 사우스 4라는 명칭을 붙여서 예를 들면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이 4개국을 특별히 관리를 해서 수출 시장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금 싸고 경제 성장률 높고 인구가 젊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이거 과거 우리 그 박정희 정부 때 하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나라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해 우리 정부가 아주 유망하게 보고 있는 6개국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포함해서 유럽도 있어요. 자, 어떤 나라들입니까? 일단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코트라 그러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펴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뭐냐 하면은 2025년 주목해야 할 진출 유망국 6나라. 저렇게 6나라군요. 네, 저렇게 6나라입니다. 글로벌 제조 중심으로 도약하는 인도, 그리고 AI 시대 데이터 허브를 꿈꾸는 말레이시아, 유라시아 진출 거점으로 새롭게 떠오른 우즈벡, 그리고 석유를 넘어서 신동력을 구축하는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에너지 생산 구조 개선에 앞장서는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됐는데 네. 이중 인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사우스 4에 포함이 되는 아주 매력적인 그 우리 진출 유망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신정부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연이어 관세 정책을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세계 무역 질서가 지금 재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편이 되는 이 상황에서 빠르게 좀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정부와 코트라가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집중 타깃으로 삼은 6나라를 선정을 해서 그냥 선정한 게 아니고 어떻게 여기서 공략을 할 것인지 그 전략까지 다 담은 보고서를 최근에 펴냈습니다. 네. 자, 독일과 이탈리아가 눈에 띄어요. 왜 독일과 이탈리아냐?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유럽 국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가장 주목해보는 나라, 인도.
인디아입니다. 자, 어떤 강점이 있고 현재 진출 상황은 어떤가요? 아시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가 작년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중국이 인구 많은 나라 아니죠? 그렇습니다. 14억 5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꼼꼼히 뜯어보면 특히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25세 미만이 6억 명에 달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소비를 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그런 구매력 있는 소비 시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수입액이 6,700억 달러로 세계에서 8번째로 많습니다. 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한 15억 갖고 온 사람들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물건을 수입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로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시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미국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2030년이 되면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움직임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LG의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인도 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이 LG의 그룹 회장이 인도를 방문한 게 21년 만이라고 합니다. 21년 만에? 예, 그도 그럴 것이 LG전자가 인도에서는 상당히 생활가전 중에서 럭셔리 브랜드로 세계 1위의 브랜드로 자리했거든요. LG 냉장고 쓰면 부자다. 냉장고 세탁기 가지고 오면 이제 굉장히 고가의 제품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인도를 지금 중시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생활가전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애플과 중국 샤오미와 1, 2, 3위를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인도 재벌 아들 결혼식에 다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뭄바이에 이재용 시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현지 직원들을 독려를 하면서 치열한 승부근성과 절박함으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고요. 다른 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도 그렇고. 그렇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작년에만 인도를 2번을 방문했었거든요. 롯데 같은 경우에도 신동빈 회장이 직접 인도 시장을 방문을 해서 직원들에게 인도 시장 공략을 독려하기도 한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인도는요. 9구단이 아니라 36단을 줄줄 외우는 수학 천재들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ITT 입학 시험은요. 고등학생들이 보는데 서울대 수학과생이 30점도 못 맞는다는 그런 엄청난 대학입니다. 자, 정부는 트럼프발 무역 분쟁에 대비해서 이 관련 부처들이 많습니다. 그 체급을 키우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다는 기억이 나는데 트럼프 정부 2개월을 맞아서 우리 대기업들이 각 부서의 역량을 굉장히 키웠잖아요. 그 조직 개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정부도 지금 여기에 발맞춰서 좀 확대 개편을 하는 그 상황입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지금 1.5배, 지금보다 1.5배 규모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가 4개였고 그게 43명이었는데 네. 이것을 6개 과를 놀려서 59명. 그래서 통상방어 기능을 대폭 강화를 하기로 했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무역조사실 이런 것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새로 신설을 해서 그게 덤핑 조사 지원과를 만들어서 석유화학이나 섬유, 신재생 설비에 대해서 덤핑 조사를 하고 기존에 있던 덤핑 조사과라는 게 또 따로 있었어요. 예. 그 덤핑 조사과는 철강이나 금속, 기계에 집중을 해서 덤핑 여부를 조사를 하는 그렇게 조직 개편을 했고 이것이 1987년에 그 무역위원회가 설립이 됐는데 그 이래 그 1987년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이 이번에 일어났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 2기를 맞아서 대기업들도 물론이고 정부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 조직 개편까지 합니다. 38년 만에 확대 개편을 처음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38년 만에 확대 개편을 할 정도로 그렇다면 38년 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을 또 의미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상황이 와 있다. 이런 위기감의 발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우선주의, 이 마가의 화살이 우리를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상당히 섬뜩한 경고까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선주의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겨냥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표시를 했고 특히 이제 미국이 4월 2일에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얼마 안 그래서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양국 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최 대행은 밝혔고요. 그러면서 조만간 이제 한미 실무 협의체를 열어서 관세 논의와 여러 가지 산업 협력 강화 문제들을 협의를 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4배나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정책을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시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꼼꼼한 전략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무역 전쟁, 우리가 못 느끼는 지금 무역 전쟁이 엄청나게 지금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의대생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내분이 참 점입가경입니다. 정부가 복귀를 전제로 내년 증원 동결까지 약속했지만 의사들은 무조건 원점 회복을 주장했고 의대생 대표는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 말까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모두 복귀한다면 내년 의대 정원은 논란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어청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 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 발표는 의대를 갖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학장들이 먼저 건의한 그 내용과 일치하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의대 학장들이 먼저 건의를 했죠. 그 건의를 총장들이 받아들여서 역시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정원 이전 단계로 그대로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원 0명. 예, 정원 그러니까는 늘어나는 인원은 제로입니다. 제로고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그대로 해서 이제 정부에 건의를 한 상황인데 5,058명 원래 정원 5,058명에서 2,000명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2,000명을 늘릴 예정이었으나 그것이 이제 제로가 돼버린 것이죠. 2,000명을 날리겠다. 네, 2,000명 날리겠다. 그런데 다만 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3,058명 정원안은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복귀를 안 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2026 학년도 정원은 다시 5,058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제를 다른 거죠. 그럼 전제를 달았습니다. 3월 말까지 복귀를 하라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의대생들 증원 혜택을 보고 들어간 신입생들까지 뭐 이게 선배들의 뭐 권유, 뭐 압박했다는 거라고 하지만 그야말로 요지부동입니다. 아예 내년 신입생을 뽑지 말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선배인 전공의들도 지금 복귀를 거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은 올해 3월에 전공의로 임용되는 대상자가 1,672명입니다. 이게 작년 3월에
12%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작년에 13,500명이었으니까요. 네네. 이만큼 전공의가 지금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의사의 교육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자신들의 지식을 한 사람한테 1대1로 이렇게 전수해 주듯이 이루어지죠. 드라마 보면 의국에서 막 빠따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말하자면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의 복귀도 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들었다시피 증원을 0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정부가 물러섰으니까 이제 의사사회에서도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좀 건설적인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그런 의견들이 좀 의사사회에 확산이 되면 조금 이 상황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개원의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의협 회장이 이 후배들을 좀 다독이고 말리기는커녕 어찌 보면 기름을 붓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김태구 대한의사협회장인데요. 내부의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2026학년도에는 단 한 명도 의대생을 뽑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번에 이제 정원을 했기 때문에 늘려놨기 때문에 2,000명 늘렸으니까. 2,000명 늘렸으니까는 전체 의사 수 나중에 전체 의사 수는 그대로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한 명도 안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상당히 너무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상인데 이것도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원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었는데 왜 입장을 표현하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이렇게 정원 제로를 그 다음 학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뿐이 아니고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기도 하죠. 뭐 물론 박단 유명한 사람이죠? 예, 전공의 비대위 대표인데 지금 의사협회 부회장도 같이 하고 있어요. 박단 그 대표도 정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갈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제 스승 의대 교수들은 막 비난했네요. SNS를 통해서 뭐 스승의 위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의대생 복귀를 호소한 교수들은 위선자다. 그렇게 하면서 이 뽑아놓은 의대생들에 대해서 교육 대책도 지금 같이 밝히라는 거예요. 같이 밝히라고 7가지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7대 요구사항. 네, 7대 요구사항 7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지금 비현실적인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그 의료계 선배들이 이렇게 뭐 정원 제로 아니면 뭐 7대 요구사항 하는 것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인지 더 얽히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 피해는 본인들의 후배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좀 과도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말씀하신 이 김태구 의협 회장, 부회장이 이제 박단 대전협 전공의 그 협의체의 비대위원장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이런 강경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의협 안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뭐 너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요. 무슨 정원을 늘리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의대를 한 명도 뽑지 말아라 뭐 이런 주장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 의대 시험을 준비를 해오던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을 또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기에 공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의협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니 이런 안을 가지고 괜히 누워서 침 뱉기식의 주장을 펴지 말자 이런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의협에서는 이게 의협 내에서 일부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의협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일단 그런 주장이 나온 마당에 의사사회 내부에서조차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회장과 부회장이 앉아서 저런 말을 했는데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대체 공식 입장은 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자, 의협 회장, 부회장의 이런 발언이 보도되고 알려지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학부모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이 의대 정원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그런 이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 의료계 이기심에 뭐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의기주의가 이 정도라니 이게 어지간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예정대로 2,000명 다시 증원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의협에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모으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의협 회장 발언에 뭐 폭발할 것 같다. 재수하는 분들, 뭐 직장인들도 요새 의대 준비 중이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고가 컨설팅 받은 거 다 어쩌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돈을 내고 학원을 다니고 아니면 직장이나 다니던 학교에 휴학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장 내년 입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뭐 재수생도 포함하고 N수생도 있어요. 의대 될 때까지 한다 그래서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더 열기가 많은데 자, 일선 학교, 학원가, 수험생들, 이 학부모 멘붕이죠 지금. 멘붕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입학에 성공한 쪽하고 의대 입학을 하려는 쪽하고 지금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다리를 좀 걷어찬다는 말도 사다리 이제 있어요. 걷어찬다는 그런 그 느낌을 받는 것이죠. 지금 고3이나 N수생들은. 그리고 특히 지금은 내년에 그 수험생들이 확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은 황금 돼지띠라고 해서 그때 많이 났나 보죠? 2007년도입니다. 저 기억이 나는데 네네. 황금 돼지띠라고 해서 아주 복이 많은 그러니까 재물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황금돼지 때가 많이 났어요. 많이 그 출생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번에 그 입시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작년에 비해서 47,000명이 더 많습니다. 고3이. 많네요. 고3이 47,000명이 많은 상황인데 이 의대를 진학을 하려는 사람들도 그 안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대 진학 희망자는 확 올라가 있는데 의대 정원은 확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수험을 준비하던 쪽에서는 이게 또 뭐냐 그 앞에 또 진학한 쪽에서 이것을 걷어차버렸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특히 이제 자연계 입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이 N수생 직장인 또 직장인들 중에서도 다시 그 의대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대 열풍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휴학계 내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많아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휴직계를 내고 또는 아니면 또 다른 자연계에 있다가 휴학계를 내고 이렇게 의대 입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황금 돼지해라서 원래 인원도 많은데다가 또 의대 열풍이 벌어서 더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정원이 낮아져 버리니까 좀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우리 집에는 뭐 의사도 없고 의대생들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일만이 아니란 뜻입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은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다시 촉구하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입니다.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말씀드립니다.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입니다. 의료계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 총장 모시고 있는 의대 학장들 일일이 지금 편지까지 보내면서 그러면 1대1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의대 학장들이 정부에 만약에 내년도 증원을 0명으로 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의대생을 복귀를 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학 총장들 입장에서도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의대 학장들이 이렇게까지 설득을 하니까 수용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몫은 의대 학장들이 의대생들을 어떻게든 복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 학장 명의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한테 직접 서한을 보내서 이번 3월 24일 날 특별 교육 일정을 이제 편성을 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이다. 이후로는 없다. 이번에 복귀하지 않으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요. 뭐 반읍소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있죠. 가톨릭 또 의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월 31일에 수업을 열기로 결정을 했는데 담당 교수들이 의대생들을 직접 만나서 수업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게 뭐 자꾸 선을 설정해 놓고 안 지키니까 2차 대전 때 마지노선이요. 지켜져서 마지노선이 아니라 뚫려서 마지노선이거든요. 자, 이런 와중에 이른바 스카이 의대 학장들 의미가 있죠. 11일 잇따라 단호한 입장을 밝혔어요. 예, 일단은 마치 결의를 한 듯이 스카이의 그 의대 학장들이 이 날짜까지 다 못 박으면서 그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김정은 의대 학장이 그 27일까지 시한을 제시를 했어요. 27일 제시를 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학칙에 따라서 그때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하면 학칙에 따라서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 비가역적인. 비가역적 되돌릴 수 없다. 네. 네. 뭐 나중에 또 어떤 선처를 하거나 되돌려 가지고 또 뭐 복학을 시키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확실하게 이야기했고 고려대 편승범 의대 학장도 21일 고려대는 21일입니다. 그보다 좀 빨라요. 예, 시한 넘기면은 심각한 불이익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유급 재정 얘기는 안 했는데 거의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한 거죠. 심각한 불이익이 이제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겠죠. 지금부터 또 어떤 조치를 더 강력한 조치를 또 강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세대 최재형 학장도 24일 이후에는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제 제적을 시사를 하는 그런 강경한 발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그 학생들도 상당히 부분적으로는 좀 그 동요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간 의대인데 이런 그 느낌이 지금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과 복귀 현황판까지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했네요. 그러니까 현황판을 만들 정도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수가 있다.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지금 24학번까지 유지가 됐던 동맹휴학 단일대요. 이 균열이 되는 움직임이 이제 감지되고 있다고 해서 이주호 부총리가 그럼 의대 현황판을 만들어서 휴학 의대생이 복귀 인원을 학교별로 이제 집계를 해서 매일 발표해야 네, 매일 발표합니다. 그럼 불안하잖아요. 이제 복귀가 높아지면. 그렇죠. 다른 학교는 복귀가 높아지고 또 나는 안 가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이 복귀를 많이 하면은 나중에 본인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귀 현황을 각 대학별로도 또 공유를 하고 교육부와 학교 사이에도 공유를 하는 그 현황판을 지금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맹유학 굳건한 단일 대우가 이제 균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없이 너무 굳건하면 현황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각 그렇군요. 대학별로 이제 서로 균열이 나고 있으니까는 서로 이제 비교도 되잖아요. 서로 비교를 하면은 대학에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또 부진한가 해서 다른 대책도 마련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현황판을 내걸었다는 것 자체가 균열이 생겼다 이런 뜻이라는 해석. 저도 동의합니다. 정부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또 정책 대안들을 내놨습니다. 병원 가동에 꼭 필요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레지던트 2년 차에서 4년 차까지는 만약에 그만두면 1년 이내에는 같은 병원, 같은 과목으로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3월 1일부터 1년 이내의 경우에는 다시 그 같은 병원에 같은 과목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고쳐주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레지던트들이 수련 기간에서 수련을 그만둔다거나 또는 아니면 33살까지 수련 과정을 마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예외 규정을 적용을 해서 네. 군에 가지 않고 바로 수련 기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1년 안에는 같은 병원이나 과목으로도 돌아올 수 있게 그렇죠. 또 선택을 해줬고 네. 수련 면제 혜택도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작년 2월에 수련 과정을 포기했다, 그만뒀다, 의료원장을 떠났다 할 경우에 이번에 돌아올 경우에 이제 1년차 수련 1년차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정책적인 혜택을 주니까 환자들을 생각하셔야죠. 좀 현명한 본인의 앞길뿐만 아니라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휴학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경우에 우려되는 이른바 더블링, 두 학년이 한 교실에서 배우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방안도 내놨죠? 그렇습니다. 일단 2024 학번하고 2025 학번이 지금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돌아오면은 그런 이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지금.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7,500명이 되기 때문에 7,500명이 돼서 이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는 수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가령 뭐 그 기존 교육 과정대로 두 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고 졸업을 하는 방안도 있고 그 의예과 2년 과정인데 그렇죠. 이걸 1년 반으로 이제 서로 단축을 해서 맞추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예과가 좀 뭐 예. 좀 줄여도 좀 된다 보는 줄인다. 거죠. 그렇게 예. 해서 한 4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4가지 방안을 내놔서 그렇게 되면 2030년 여름에는 의대 졸업생들을 같이 이제 배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지금 나오는 트리플링이죠. 트리플링. 그러니까 이거 끝내 만약에 거부하면 새 학년이 같이. 새 학년이 같이 해야 됩니다. 3개 학기 학년이 같이 해야 돼요. 그건 안 그러면은 된다. 12,500명이 됩니다. 12,500명은 같이 수업을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해법은 없습니다. 윈윈할 수 있는 현명한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송국건, 신치영 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자영업이 IMF 코로나 때보다 더 위기라고들 합니다. 자, 거기에 맺힌 얼음들도 빨리 좀 풀리길 기대합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